예, 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버팔로 세이버스 내용입니다. 일단 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어저께 원래 이 했었어야 되는데 어저께 그 내용 마무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게 부득이하게 어저께 이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도 이제 뭐가 마감이 하나 걸려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 주 4회 생각을 했었는데 내일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뵙지 않을까 싶고요. 예, 오늘은 버펄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험 바이럼 선수 결국 이제 잔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올해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뭐 페테르카는 했고 이제 요 이후에 있었던 이제 내용들 뭐 이전일 수도 있고요. 이제 요런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이제 세이버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젊은 자원들이 한 번 더 이제 갖춰지고 있다라는 그림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좀 이제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 선수 재계약이 있었죠. 결국 이제 퀸 선수의 재계약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규모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자원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이 선수도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꽤 괜찮은 경기력을 이제 여전히 선보였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거 그 캡도 커졌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팔로 세이버스가 이제 뭐 누구냐 그린웨이 같은 선수들 시장 가치보다 조금 더 그린웨이는 제 생각에 조금 더 얹어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인플레가 왔다, 대인플레 시대가 왔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챙겨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퀸 선수의 금액이 정말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요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325만 달러 2년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 좋은 금액으로. 근데 왜 이거 곱하기 2를 했는데 675가 돼 있지? 이거 제가 오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이제 이 오버하지 않았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숫자는 틀렸어요, 일단. 그죠? 딱 봐도 틀렸죠. 근데 이제 300에서 이제 350 정도로 잡았다라는 거. 이제 이거 이제 정정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보다 이제 적게 잡았어. 사실 연평균이 한 600에서 500 사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꽤 있는 편이었다고 저는 이제 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연평균이 아니라 이제 합쳐서 이제 700 정도로 아주 이제 뭐 이 세이버스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좀 뭐 바이럼도 그렇고 징검다리 계약 같은 느낌이라고 바라보셔야 되는데 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슈팅에서 굉장히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선수는 이제 진짜 슈팅에서 릴리즈 같은 부분. 주니어 시절이라든가 이런 데부터 뭐 공격적으로 이제 뛰어나겠지만 그래도 슈팅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뛰어난 자원인데 뭐 올해도 이제 그런 모습 유감없이 잘 보여줬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중간 위험 지역 바라보셔도 슈팅 숫자가 61개 기록을 해서 상위 12% 그리고 이제 골 숫자 같은 경우에도 8골 기록에서 상위 15%였었고요. 슈팅 성공률 같은 경우도 13.1%라는 이제 뭐 괜찮은 모습. 물론 이제 이거는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상위 45%지만은 13.1% 되면 사실 말씀드리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역시나 이제 리스트샷이라든가 슬랩샷보다는 그죠 리스트샷, 스냅샷 이제 이런 부분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좋은 경쟁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스트샷 성공률이랑 이제 스냅샷 성공률이 각각 13.1%, 10.7% 상당히 준수한 모습이 여전히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더라도 역시나 이 슛에서의 강점, 이 NHL 레벨에서도 좀 이제 잘 먹히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좀 가능성을 잘 보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재계약을 해야 돼야만 하는 이유가 요것도 있었죠. 왜냐면 이제 결국 이제 퀸 선수는 좀 득점원, 주득점원까지도 성장이 기대가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페테르카 선수가 올해 이적을 했잖아요. 요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페테르카 선수의 이적으로 발생할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었다. 물론 이제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퀸 선수 한 명으로 메울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세이버스도 이제 그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페테르카의 이적 공백도 발생해 물론 이제 RFA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더 수월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23, 24 시즌에 뛰었었던 기대치를 100% 충족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23, 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27경기에서 9골 10어시스트 19포인트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성적을 찍어냈는데 24, 25 시즌에는 그 정도까지의 그 생산력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2, 23 시즌과 22, 23 시즌의 생산력으로 좀 복귀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는 모습. 예를 들면 뭐 25, 35 정도가 뭐 기록이 된다라든가 이런 그림이 되면 뭐 세이버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그림이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페테르카의 이제 빈자리를 100% 채우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 어린 자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 슛에서의 강점 같은 부분, 공격에서의 강점이 잘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빠진 공백에 으로 인해서 역할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탑6의 경쟁자가 한 명 빠진 거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명 빠졌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역할 자체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2년 재계약을 했다라고 바라보셔도 무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클라우드 선수 재계약을 했습니다. 라이언 맥클라우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에드먼턴 오일러스에서 이제 작년에 영입을 했었고 나쁘지 않은 영입이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즌 합류한 이후에서 시작부터 이제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좋았죠, 활약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년 계약에 2천만 달러예요. 연평균 500만 달러고요. 예, 뭐 계약 조건 같은 경우에도 참 버펄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인플레를 감안을 해도 그린웨이 같이 조금 오버페이 같이 느껴지는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제 맥클라우드라든가 퀸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잘 잡았어요. 엄청나게 잘 잡았죠. 요거 이제 뭐 규모라든가 이제 이 선수들의 기량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잘 잡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난 시즌에 사실은 브로벨이랑 이 누구냐 그 헐러웨이가 조금 더 이제 그 주목을 많이 받긴 했었죠. 그죠? 세인트 루이스에 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두 명의 선수 이제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굉장히 잘 써먹다가 이제 이 오퍼시트로 내준 선수들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맥클라우드는 오퍼시트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이 그 두 선수가 이제 너무 블루스에서 잘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았죠. 지난 시즌. 근데 사실은 맥클라우드도 어마무시하게 잘했습니다. 79경기에서 20골 33어시스트. 이제 아까 이제 잭퀸 선수 이제 한 10호 제가 잭퀸 선수 아까 말씀드릴 때 10골에서 한 20골이고 35어시스트 뭐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의 성적을 올해 이제 찍어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좀 천천히 성장한 잘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지난 시즌에 좀 터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의 이제 성적이 나왔습니다. 9골 12어시스트, 11골 12어시스트, 그리고 12골 18어시스트. 뭐 지난 시즌에 좀 이제 이렇게 좀 터지는 지지난 시즌이 됐구나. 그리고 23, 24 시즌에 조금 확실하게 자리 잡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버펄로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모습, 거의 한 2배 가까운, 그죠?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서 맥클라우드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보였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고무적인 부분이 역시나 페이스오프적인 부분입니다. 페이스오프 사실 이 선수가 그렇게 이제 커리어 초창기 때 강점인 선수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23, 24 시즌부터 이제 50.8%. 이거 좀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더니 지난 시즌 52.3%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결국은 사실은 이제 이 맥클라우드 선수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다용도로 활용이 될 만한 여지가 많은 선수였어요. 사실 에드먼턴에서도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 정말 점점 이제 빈틈없는 투웨이 센터.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스케이팅 게임은 이제 이 주니어 시절부터 이제 결국 스케이팅 워낙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스케이팅 게임은 별 문제가 없고 프로 무대에서 어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다른 툴의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잘 자리를 잡는지 이게 정말 관건이었는데 뭐 공격이든 수비든 뭐 모두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네, 뭐 세이버스 입장에서도 이제 전력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의 감점이었죠. 물론 이제 톱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 전년도 대비를 해서. 그래도 이제 36.92kg라고 하면은 상위 18%에 해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는 205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상위 4%. 그리고 활동량 60분 활동량 같은 경우에도 17.58km가 나왔기 때문에 상위 1%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어쨌든 대단한 요런 이제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런 과정에서 스케이팅 경기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니어 시절부터 이 선수가 무조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제대로 통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근면한 활동량이라든가 수비적인 게임이라든가 페이스오프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비 지역에서 시프트를 시작하는 빈도가 20.4%였는데 팀 내 3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팀 내 기준으로 3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쇼트핸디드 타이머 나이스 같은 경우에도 2분 18초 4위. 공격수 중에는 아마 1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를 활용해서 수비적으로도 이제 버펄로가 좀 믿을 만한 카드로 잘 기용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지난 시즌 5대5 상황에서 버펄로 세이버스 최다 득점 라인을 보시면은 맥클라우드가 두 라인이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톰슨, 쿨리흐, 페테르카 라인이 이제 17골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라인이 이제 5대5 상황에서 제일 많이 골을 올렸던 라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이제 페테르카, 맥클라우드, 퀸 라인이 이제 12골 득점을 했고요. 그린웨이, 맥클라우드, 저커 라인.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제 기억에는 조금 더 짙게 남아있기는 한데 그린웨이, 맥클라우드, 저커. 근데 이제 요 라인 같은 경우는 11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펄로 최다 득점 라인 1위, 2위, 3위를 내봤을 때 2위, 3위에 해당하는 기록에 맥클라우드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들 식스에 적당한 조합의 카드를 갖춰주기만 하면은 결과가 수반이 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팀의 2라인, 3라인 미래를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도 이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 라인이 꽤 기대가 되는 그죠? 센터 라인이 꽤 기대가 됩니다. 버플로 세이버스 개인적으로는 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이제 3명의 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에 노리스, 맥클라우드, 쿨리흐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 좀 특색이 있고 그 특색들이 잘 자리를 잡는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이제 오타와 세나터스 시절부터 마무리 능력, 슛으로 마무리 능력, 그리고 이제 골대 근처에서 마무리 능력 괜찮아 좋은 편이고 골대 앞에서 영리하게 움직이면서 마무리를 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또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였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득점형 센터로서의 그런 이제 힘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맥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스피디하고 이제 투웨이한 이제 이런 그림. 스피드가 강점이거든요, 이 선수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이제 팀의 경쟁력을 불어줄 수가 있고 쿨리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물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팅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맥클라우드 선수 같은 느낌의 강점은 없지만 그래도 뭐 공격에서도 이제 좀 재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근면하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경기력 같은 부분은 수비력까지도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 선수가 주니어 레벨에서도 아마 좀 투웨이 센터로서의 그 성장 기대치가 꽤 있었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난 시즌 NHL 레벨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줬기 때문에 좀 다재다능한 투웨이 자원으로 좀 성장을 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세이버스가 센터진 자체는 좀 경쟁력이 확실하게 NHL 레벨에서 좀 생기고 있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은 커즌스를 판 이유는 어느 정도는 쿨리흐랑 맥클라우드의 성장세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즌 중에 결국 이제 누구냐 팔았잖아요. 커즌스 선수를.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노리스 선수를 받아왔는데 왜냐면 이제 결국은 탑라인 센터가 지금 당장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면은 노리스가 어쨌든 이제 좀 득점형 탑라인 센터는 이제 역임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1라인 센터를 한 명 영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해도 노리스는 윙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도 괜찮을 자원입니다. 그런 이제 이런 다양성을 이런 유연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좀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 센터 라인이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럼 선수 보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그렇습니다. 결국 재계약을 했네요.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오프 시즌 자체가 전반적으로 움직임도 없었고 잔류하는 뭐 대부분 잔류를 한다라든가 시장 열리기 전에 뭐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재계약을 한다라든가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거물로 불리는 선수가 사실은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의 최고 거물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사실 뭐 지난 스트림에서 말씀드린 일러스 선수였죠. 일러스 선수 그죠? 근데 이제 바이럼 선수가 그 다음 격 같은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선수가 결국은 이런저런 이 계약하기 전에 뭐 이야기도 많았었던 선수였었죠. 트레이드 가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가 계약 조건으로 어느 정도로 요구한다라더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조건에 남았어요. 팀 입장에서는 그죠. 625만 달러에 1250만 달러 2년 계약이고
마찬가지로 이 계약도 징검다리 계약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2년 동안에 얼마나 뭐 선수 입장에서도 좀 간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세이버스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이제 또 애널리틱 이런 거 뭐까지도 이제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널리틱 숫자가 굉장히 안 좋게 찍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좀 프로보로프 같은 유형도 조금 아니기는 한데 일단 어쨌든 이 숫자가 굉장히 안 좋게 찍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사실 근데 기량적으로 이 선수가 기량이 없냐? 야, 그러니까 못해서 안 찍히는 애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잘하는데 그러니까 잘하는데 애널리틱의 그런 이제 방법론 자체가 못 따라가서 이거를 캐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뭐 후자에 가깝다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625만 달러 이번에 이제 징검다리 딜로 남았다라는 게 결국 이제 잔류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오프 시즌에는 사실은 선수 측에서 900만 정도를 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625만 달러 뭐 이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뭐 사실 세이버스 입장에서도 바이럼 정도 되는 선수를 600만 달러 정도 지금 인플레 시대에 이 정도에 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1차적으로 봐도. 이제 이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바이럼 선수는 사실은 수비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역시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제일 그 힘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를 막 열심히 하기는 하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수비 이력에서 특장점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 경험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격적인 부분은 뭐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러시 상황에도 이제 이 가담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창출에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선수고요. 마무리 능력이 이 선수에 대해 이제 또 최근 수 시즌 동안 보여줬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였었죠. 물론 지난 시즌은 좀 이게 평년 대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슛에서의 마무리적인 능력 그러니까 뭐 스케이팅 능력 활용해가지고 공간 열고 러시 상황도 이제 끌고 갈 수가 있고 본인이 직접 폭 몰고 가가지고 이제 지역 창출도 가능한 데다가 슛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리스샷이랑 스냅샷 같은 느낌에서의 중거리 이후에서의 활약이 그런 이제 좀 득점력 이 좀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3시즌 동안 바이럼 NHL 전체 수비수 중에서 슈팅 성공률을 통계를 내보시면은 바이럼 선수의 위치가 이 정도입니다. 최근 3시즌 기준이에요. 최근 3시즌 기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 골 숫자가 아니라 슈팅 성공률 기준입니다. 수비수인데 슈팅 성공률이 11.5%가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공격수 전체가 아니라 수비수 중에서만 통계를 낸 거예요. 11.5% 전체 1위였었고 리스트샷 성공률도 9.1%로 공동 4위. 그리고 스냅샷 성공률은 경이로운 30.2%. 30.2%로 전체 1위. 이 30.2% 이렇게 하면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숫자가 적은 선수도 아니에요. 슈팅 숫자가 적은 선수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시즌 내내 슈팅을 한 30개 30개 때려서 10개 넣으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즌 내내 이제 슛을 한 10개 때렸는데 좀 운이 좋아가지고 3개쯤 들어가가지고 그런 느낌의 선수들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의 선수가 아닙니다. 바이럼은. 많이 때림에도 불구하고 전체 1위다라는 부분이고 참고로 이제 요 통계에서 스냅샷 득점 순위를 줄을 세워서 5등까지를 제가 이제 뒤에 지금 보여드릴 텐데 보원 바이럼 선수가 30.2%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라면 이 정도다라는 겁니다. 제이미 올렉시엑 선수가 15.8 그리고 이제 이 함푸스 린드올럼 선수 그 보스턴에 있는 선수죠. 그 선수가 14.8%고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끝으로 계약 만료돼가지고 지금 벌써부터도 이제 조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라스무스 안데르손 선수, 캘거리의 선수 14.6% 그리고 이제 티모시 릴레그렌 선수도 14.6%인데 2배가 넘죠. 물론 올렉시엑보다는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250경기인가 이상 출전한 수비수들로만 대상을 했습니다. 200경기인가 250경기인가
200경기일 거예요. 200경기. 200경기 이상 출장한 수비수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슈팅 성공률과 스냅샷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이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스케이팅 경기 역시 톱스피드라든가 가속적인 부분은 상위 10%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톱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22%. 굉장히 이제 괜찮은 이제 이런 그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지역 창출이라든가 러시 상황 합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 공격 센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힘을 보일 수 있는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수비 자원에서 지금 이제 바이럼 선수가 여러분 재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 기대치가 확실한 느낌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쓸지 저렇게 쓸지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냥 라인을 분산하는 느낌으로 간다라고 해도 어쨌든 공격 기대치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왼쪽 수비 자원에서 나오는 선수들은 달린 파워 바이럼이거든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진짜 1, 2, 3라인에서 공격이 좀 뽑히는 그림에서의 그림. 요거 이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수면 위에 조금 오를 수가 있는 문제는 역할 정도 문제는 솔직히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라인, 2라인, 3라인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키를. 1라인, 2라인, 3라인을 이렇게 좀 분산을 해서 쓰면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또 이제 린드러프 감독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달린이랑 바이럼을 같이 묶어서 쓰는 케이스들도 지난 시즌 과정에서 상당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역할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인데,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니까 1라인, 2라인, 3라인에 달린 파워 바이럼을 써버리면은 역할 정도 문제. 왜냐면 바이럼이 3라인 시간을 받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2라인, 3라인 좀 균등하게 조정을 하는 그림으로 가겠지만 역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이 생길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사무엘손을 내리고 바이럼을 1라인으로 쓴다라고 해도 사무엘손이 3라인 이제 아이스타임을 받는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분산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지만은 선수가 줄어든 역할에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요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린드러프 감독이 역할 정돈을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사무엘손 선수의 트레이드 설은 좀 살짝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무엘손 선수의 트레이드 이야기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무엘손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는 방향성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수비적으로 다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캐슬링 선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사이즈를 좀 먹어주면서 수비적인 역할을 좀 잘 봐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더 있는 거는 결코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트레이드를 해버리면 다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물론 이제 이걸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정말 직전값 S급 베테랑 선수, 직전값 수비형 수비수를 데려오면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버펄로 세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페테르카 선수의 빈자리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1라인 센터는 조금 그래도 물론 이제 톰슨이랑 누구냐 노리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확실한 1라인 센터가 있으면 더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좀 보강할 구석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무엘손을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이제 베테랑 수비수, 그러니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좀 적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비적으로 조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내적인 부분에서 좀 발생할 수 있죠. 문제라고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일단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막 애들 잘 잡고 젊은 팀 컬러로 잘 구성이 되고 있고 이런 말씀 조금 더 뒤에 드릴 겁니다. 근데 전년 대비해서 전력이 더 세졌냐? 전력이 정말 이게 버펄로 세이버스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가지고 전력이 정말 더 세졌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현상 유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확실한 카드가 확 또 추가적으로 영입이 되면서 이게 더 세는, 물론 가능성 자체는 아직도
정말 좋은 스쿼드라고 생각을 해요. 뭐 꼴리 같은 경우에도 뭐 우코페카 루코넨이 지난 시즌에 그런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죠? 그리고 수비진은 이제 정말 젊은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유지를 했고, 뭐 공격진도 이제 페테르컵 빠져나간 이후에는 뭐 저커도 재계약했고 그린웨이도 재계약했고 이런 선수들 거의 다 잡았거든요. 댄퍼스 같이 어떻게 보면 좀 하부라인 채워줄 수 있는 선수 들어왔고. 근데 실질적으로 전력이 작년 대비해서 더 세졌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부분 하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역할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중심 잘 못 잡고,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해가지고 전력이 일단 강화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면 결국은 한 단계 더 발돋움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버펄로 세이버스의 현재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면은 지금 바이럼 선수를 결국 장기 계약으로 잡은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UFA 신분을 획득을 하는 바이럼 선수의 재계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뭐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내년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면 내년에도 캡이 올라가고 지금 세이버스가 이제 적당한 이제 캡 규모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빅네임을 하면 끌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일단 이제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도 어쨌든 이제 지금 전력의 핵심이 되는 어린 자원들은 지금 다 재계약을 일단은 했습니다. 맥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4년이고 제킨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제킨은 이제 계약이 끝나도 RFA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계약을 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고요. 근데 바이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UFA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최소 2시즌은 이 선수들을 더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버펄로가 굴러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젊은 자원들을 전력의 핵심으로 운영이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죠? 이 친구들이 이제 한두 살씩 더 먹으면서 뭐 반계단이나 한 계단 정도만 더 상승을 하는 그림들이 이제 주르륵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일단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트 프로스펙트 기준으로 현재 NHL 평균 나이를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요. 몬트리올이 제일 어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버펄로 세이버스. 근데 거의 차이가 안 나죠. 25.35세나 25.7세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시카고랑도 별 차이가 안 나고요. 그러니까 NHL에서 진짜 제일 어린 팀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셔도 기대를 해보실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굉장히 젊은 라인.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몬트리올 말씀드릴 때는 또 너무 팀이 젊기만 해도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이제 흐름에 이렇게 좀 흐름에 좌우되는 경향성이 좀 크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젊은 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한두 살 먹어가면서 더 이제 경험치가 쌓이고 그 선수들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버리면은 팀 전력을 금방 또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뭐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벌써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현재 버펄로 세이버스 로스터 자원을 해서 30대 이상 선수가 이렇게 3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3명밖에 없습니다. 저커 33살, 댄포스 32살, 엘릭스 라이언 32살. 셋 다 메인 자원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죠. 물론 이제 저커 정도는 이제 이 라인에서도 이제 뛰는 그림이 꽤 나왔었고 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면 좀 주축 자원은 저커 정도라고 보는데 뭐 이 정도 한 3명 정도 있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현재 주축 자원 계약 상황을 보시면은 달린 선수 32년까지, 파워 선수 31년, 그리고 노리스, 톰슨, 사무엘son 모두 2030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 보시면은 톰슨을 제외하면은 아직 20대 초중반 선수들이에요. 20대 초반 선수들도 있고, 뭐 달린 파워는 여전히 20대 초반이고, 그리고 이제 노리스랑 사무엘son 같은 경우도 20대 중반 25, 26 정도 되지 않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막 전성기 이제 딱 들어온 선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전성기가 더 기대가 되는 자원들이죠.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두 시즌 내에 계약이 만료되는 젊은 자원들도 뭐 이 선수들은 나이를 다 적었는데 굉장히 젊죠. 그죠? 지금 보시면 쿨리흐, 퀸, 바이럼 같은 경우에 2027년까지. 그죠? 그리고 벤슨, 크랩스, 존스, 캐슬링 이런 선수들. 여기다 뭐 이번에 받아온 조시 돈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2026년까지 일단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중에 상당수는 역시나 계약이 끝나도 RFA인 선수들이 많다라는 거. RFA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하는데도 훨씬 더 UFA 선수들보다는 당연히 수월한 측면들이 많죠. 퀄리파잉 오퍼로 이제
더 이제 우리 팀에 잡을 수 있는 옵션들도 많고요. 예를 들면 퀄리파잉 오퍼라든가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잡기가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셔도 굉장히 젊은 자원들을 위주로 그죠? 팀을 또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린 자원의 성장이 기대보다 적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간 어중간한 느낌의 전력을 갖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이 선수가 어떤 느낌으로 성장을 할 수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험성 자체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젊은 자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좀 주축으로 오래 확실하게 굴릴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팀의 전반적인 가능성 뭐라고 하냐 미래는 밝은 편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올해도 어린 자원들이 한 단계 적어도 이제 반 스텝이라든가 한 스텝은 올라가가지고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 자원이 벌써 올해 생겼잖아요. 페테르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퀸이 됐든 아니면 이제 벤슨이랑 퀸이 이렇게 이제 같이 힘을 뭐 요즘에 이제 통나무 든다 이런 표현이 이걸 좀 쓰는데 그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뭐 쿨리흐가 또 이제 한 단계 더 성장을 해가지고 확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든가 그죠? 이제 이런 느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어쨌든 이제 요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정도 공백은 아예 못 메울 정도의 공백은 아닌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까 중간에 나왔지만 인라인 센터. 저는 조금 더 확실한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여전히 이 생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라인 센터를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영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아이클이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뭐 좀 들기는 들려요. 근데 뭐 아이클이 뭐 버플러에서 또 이제 한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또 뭐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다라고도 이제 또 그러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기량적인 부분에서만 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톰슨이랑 노리스가 있기는 하지만 톰슨은 이제 여전히 페이스오프가 아주 약합니다. 예. 뭐 사실 센터는 정말 페이스오프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42.2% 커리어 작년에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었어요. 그런 과정이고 노리스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라든가 부상적인 문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꼬리표에 달고 들어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도 뭐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입하자마자 부상을 당하는 이제 좀 불운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살펴보시더라도 이제 톰슨이랑 노리스를 너무 이렇게 확 믿고 저는 참 톰슨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오픈 플레이에서는 또 센터로서 괜찮은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주다가도 또 결국 이제 센터는 페이스오프적인 부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좀 쓰기 꺼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확실한 1라인 센터로서의 그러니까 정말 팀의 간판이 되고 팀의 정말 슈퍼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확실한 1라인 센터로는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버팔로 세이버스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는 지금 센터 확실한 1라인 센터 뭐 센터진은 재밌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이버스가 또 한 번 젊은 뭐 사실은 이게 좀 잊혀질만 하면 세이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젊은 팀 컬러가 위주로 이렇게 굴러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뭐 한 10년 전에도 이런 느낌이었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 선수들을 정말 확실하게 성장을 해서 팀 내에서 예, 정말 전성기 버금가는 정말 한 20년 전에는 이제 버펄로 세이버스는 리그를 호령하는 뎁스 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돌아오기를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팀씩 좀 찝어가면서 아마 이제 이번 주 해가지고 다음 주 한 초순 정도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뭐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최근 세계 우승팀을 조명을 하는 물론 이제 영입 방출 이런데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기획을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프 시즌 좀 이제 이 또 한창 이제 한 8월쯤 들어가면은 시즌 프리뷰 해가지고 이제 팀별로 조금 더 이제 이런 경기를 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살펴보는 이제 또 기획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뭐 매년 준비를 하죠.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또 이제 오프 시즌이니까
아무래도 뭐 NHL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뭐 요즘에 또 NHL 안 봐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실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만은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경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예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요렇게 마무리를 해 보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